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특히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안겨줬습니다. 또한 야당 대 야당 대결 속에서 민주당을 선택한 전북, 이 또한 주목해서 볼 부분인데요. 시사토론 오늘부터 2주 동안 19대 대선 결과를 분석하는 특집 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의미와 전북의 민심 그리고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종국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송기도 전북대 정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재 민주당 전북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최형재입니다. 네,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토론에 앞서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물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 최종 득표율은 41.1%, 전북에서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64.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단연 최고입니다. 득표 수에서도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와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 5번째로 많은 표를 몰아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유권자 수는 적지만 전국 최다 득표율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실질적으로 견인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23.8%로 2위에 그쳤고 3위는 4.9%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3.3%, 유승민 후보는 2.6%를 얻었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벌여온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은 3배 가까이 벌어졌는데 같은 호남인 전남이나 광주와 비교해도 전북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쏠리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사상 첫 야대야, 다자구도 속에서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사실상의 몰표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쪽으로 계속 표가 많이 몰아갈 것 같아서 제 표를 좀 보태면 좀 더 나라 정권 교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권 교체 열망은 높은 투표율로도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투표율은 79%로 광주와 세종,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18대 대선에 비해 2%포인트, 17대 대선보다는 10%포인트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전라북도 독자 권역권이라든가 새만금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마음을 더 움직였다 보고 서서히 가면서 이제 전라북도 도민들도 전략적 선택을 했던 것이고. 한편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7할을 몰아줬던 전북 표심이 이번에는 민주당과 문재인을 선택하면서 지역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 통해서 이번 전북 지지율 분석해보고요. 또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분께 이번 대선의 의미 좀 간략하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도 교수님 먼저 말씀. 예, 정치 사회학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면, 네, 이 국민들이 이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표출된 선거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작년에 시작된 그 촛불 민심이라고 그럴까요? 약 1,700만 명이 이 촛불 민심에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약 78%의 국민들이 이 탄핵을 지지했고, 그리고 그런 결과로 나와졌죠. 이번 선거에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24%를 득표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76%의 국민들이 이 탄핵을 78%가 지지했는데 거의 비슷한 숫자가 이번에 나타났다. 즉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뜻은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적폐,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최영재 위원장님 네, 현장에서 선거운동 하셨을 텐데요. 의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 바꿔버린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고 또 평가하는 그런 선거였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호남 소외 또 호남에서 또 전북에 소외된다는 그 이중적 소외에 대해서 우리 전북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민심이 많이 표출되는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남규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의 같은 평가인데요. 네. 그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자면 촛불과 전략적 투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자체가 촛불 때문에 주기 대선이 이루어졌고 전략적 투표라고 하면 촛불에서 드러난 어떤 민심 그것이 그 북정농단 세력, 수구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투표 경향들이 강하게 문재인 후보에게 쏠렸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는 지역주의라든지 색깔론 이게 별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촛불의 영향도 있지만 이 다당제 형태로 된 정치적 다양성이 가져다 준 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중심제, 아직까지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다당제 하에서 국회와 협력을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미 무너져 있는 거죠. 정치 어떤 환경 구조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후보가 5명이 사퇴하지 않고 계속 갔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어졌다. 즉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다양성 시대가 열렸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김종국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경제가 굉장히 안정되고 있어요. 세계인들이 봤을 때. 네.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 정부가 재벌 개혁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재벌 1세, 2세, 3세들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거대한 재벌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을 이미 세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기업은 인정하되 대기업의 총수, 손자, 아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해서 사적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런 것을 막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식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온다. 이 긍정적인 이것이 이제 일자리로 연결이 돼서 세계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비합리적이고 샤머니즘 국가라고 이렇게 비아냥을 받았던 것에서 그 사건이 난 뒤로 약 1,700만 명이 촛불, 그 다음에 탄핵,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거치면서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짧은 기간에 약 6개월이라는 그런 짧은 기간에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보고 세계사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우수한 그 민족의 저력을,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다 입증한 계기였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경남 지역에서만 2위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다 1위를 했습니다. 41.08%입니다. 이 지지율, 이 득표율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또 공통적으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1.1%를 득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고르게 득표가 됐어요. 네. 그리고 단지 이제 대구, 경북, 경남은 0.5포인트 차이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고 대구, 경북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변화에 대한 최순실로 시작된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반발, 심판 이런 게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났고 그리고 탄핵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또 어찌 보면 과거 새누리당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이겠죠. 거기에 정치적 고향 이런 데에서 오는 그런 지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경쟁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이 계속 끝까지 이어져 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 자유한국당 또는 아니면 그전에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수 세력을 대표는 대통령 후보 그러면 사실은 김무성 씨가 이제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지난번 총선, 1년 전 총선이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김무성이라는 인물로 되게 대선 후보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전혀 아닌 홍준표라는 인물이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와 이제 보수라는 두 개의 틀 사이에서 보수 후보가 굉장히 약한 거였다라는 거죠. 거기에 가운데 이제 안철수라는 후보가 나와서 중도표를 노리고 이제 그걸 확장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올라가는 이 보수 표심들이 글로 가는 척 하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홍준표한테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경쟁자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후보가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에게 민주당의 표가 갈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요.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세론이었습니다. 1등을 유지했죠. 리딩 후보였고. 그런데 처음에 10%대일 때도 박스권이다. 또 20%로 올라가도 또 20% 박스권이다. 30% 올라가도 또 박스권이다. 또 이제 후보가 되고 그 유력해질 때도 40%가 넘어도 또 40% 박스권이다. 이런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1년 내내 문재인 대 반문재인이었는데 이 반문재인이 어떤 정당 길이의 경쟁뿐만 아니라 기득권 세력 모두가 문재인이 안 된다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이제 국민을 보고 간다. 국민만 보고 정치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계속 해왔는데 그거는 문재인 후보가 준비도 됐지만 국민들이 정말 변화를 열망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기득권이구나. 기득권들이 자기 유지를 위해서 저러는구나. 이걸 인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계속 왔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기간 일관되게 선거가 끝나면 어느 지역은 잔치집이 되고 어느 지역은 또 초상집이 되는 걸 막고 전국적 고른 지지를 받겠다 이런 노력을 했고 또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었지요. 그게 어느 정도 설득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역구도도 그렇고 또 이념 문제도 많이 이제 뭐냐면 그 이념 문제가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는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봐서 이 표로 그 득표율을 보더라도 대구 경북도 물론 1등을 하지 못했지만 20%를 넘었고 경남은 비슷하게 나왔고 이래서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국회 의석이 지금 소수이긴 합니다만 일당이지만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고 41%가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명의 구도에서 41%는 많은 거죠. 많은 네. 거고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많이 얻었고 또 김영삼 대통령보다는 조금 얻었던 이런 구도에서 더군다나 5자 구도에 그때는 4자 구도, 3자 구도였는데 5자 구도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 정당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받아내서 추진할 동력은 얻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남규 위원장님. 네, 41% 그 오자구도 압도적인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1위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개 지역을 제외한 골고른 어떤 지지 이런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에는 전략적 투표 결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 건 좋은 사람도 찍고 싫지만 또 선택하는 이런 행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41%가 압도적인 지지 향후의 성공을 바라는 개혁의 성공을 바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역을 보면 촛불광장에서 터져나왔던 국민들의 열망 요구가 지금 현실로 보면 아주 복잡하고 대단히 높다는 거죠. 지금 경제 문제, 안보 문제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벌려놓은 일들 수습하기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삐끗 좀 오만하다든지 과거와 같이
뭐 그 재벌개혁이라 이런 것을 성공하지 못한다 하면 얼마든지 이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 건 다시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세력으로 돌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는 41%가 굉장히 높지만 전략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정권이 잘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국민은 41%나 오자구도에서 얻었으니 많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당직자나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나 장차관들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200만 중에서 41%는 전체의 31%의 지지예요. 3분의 1이 채 못 되는 그런 지지율이기 때문에 조금만 삐뚤어가면은 지지율이 탁 떨어지는 이런 구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선거를 저는 여러 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은 약 세계 한 10대 경제 대국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제조업은 5대 강국이나 됩니다. 이런 나라인데 정치나 경제, 정치나 외교로 보면 아주 이게 후진국, 그 어떤 속국에 해당하는 그런 외교 전술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자주국방, 국군 통수권도 없는 나라이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변화를 추구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바이러스를 무료로 하나를 공급을 하면서 그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가 크게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TV 토론에서 나타나는 걸 보니까 외교에 대한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대한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정농단은 그 세력을 응징해야 되겠다. 근데 홍준표가 마지막으로 막 올라오니까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보면은 1대4의 구도가 되겠다 해서 떨어질 수 있겠다 해서 마지막에 응집한 것이 적어도 51% 정도는 될 줄 알았더니 이게 41%로 나타나는 것은 그 한계가 나름대로 있다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적어도 국정을 운영해야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최근 2, 3일 동안에 이렇게 총리를 임명하고 수석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또 낮은 자세로 임하는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저런 자세를 견지한다면 잘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안심이 됩니다만 지금 많은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기대와 한편으로는 우려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은 상당히 멀리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최순실, 박근혜가 판을 아주 나쁘게 만들었고 여기에서 정말로 좀 더 수준 높은 외교, 좀 더 수준 높은 경제 정책, 좀 더 수준 높은 노동 정책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아마 잘 맞추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1%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전북도민들이 보내준 또 지지율이 있습니다. 그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4%. 이 부분에 대한 의미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한 20% 이상 높은데요. 역시 오자구도에서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65%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았어요. 그런 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호남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보수 후보는 이미 선거 시작하기 전부터 일단 그건 제외가 됐고요. 여기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제 대결 구도로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민의당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지난 4.13 총선에서 보여줬던 표심은 약 30년 동안 지지해왔던 민주당의 등을 돌리고 국민의당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에 7명을 국민의당으로 선출을 했고 2명이 민주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42% 대 32%의 10% 차이로 국민의당이 압승을 했는데 이번에 65대 20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2배로 표를 늘렸고요. 네, 국민의당은 반도 더 60%에 빠져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저는 전북 도민들이 두 가지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당을 지난 1년 전에 지지를 했는데 그 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국민의당을 지지를 한 거는
전라북도의 정치력이 강화되길 바라는 것이고 전라북도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국민의당을 지지를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그렇지 못했다. 계속 이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했지만 모든 결정은 광주 전남에 되고 전북은 더 예속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정치력에 있어서 그래서 전북 도민들이 굉장히 그런 실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특히 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보여준 그런 태도가 약간 좀 오리무중이었군요. 또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안철수 후보가 보였던 말하자면 이 보수 세력과의 연합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들이 전북 도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한 거다. 첫 번째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차가 많이 난 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전북 도민들이 마지막에 이 전북 독자 권역권에 대한 그런 희망을 더불어서 약간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욱 교수. 그 탄핵의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뭐 국민의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좀 지나치게 좀 한 것 같고 오히려 박지원 대표가 오히려 9일 날로 이렇게 탄핵을 선의하지 않았으면 탄핵이 안 되는 그리고 좀 더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집해서 또 촛불을 시위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순환 과정이었다고 하고요. 다만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의회에 한 7%나 3%를 이었던 그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부상을 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누가 말하자면 되겠느냐. 그래서 될 사람을 밀어주자는 것이었고 안철수 후보가 말하자면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대안이 없는 후보인 것을 본인이 입증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아직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과거 여기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피로감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지난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그것은 또 어떻게 표출이 될지 그건 모르겠고요. 다만 이번으로 본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65%에 대한 투표율이 나왔던 것은 전라북도가 너무나 그동안에 낙후됐는데 송하진 지사가 이제 전북목 찾기를 딱 주장을 했어요. 근데 5 후보 중에서 전라북도 독자 권역을 딱 화답한 사람이고 전북목 찾기 하겠다라고 유세장에 와서 확신을 연 사람은 문재인 후보였어요. 그게 이제 더 많은 그 민심으로 움직이는 동력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뭐 안철수 후보도 뭐 그 군산 조선소 문제로 와서 시위도 참여하고 했습니다마는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훨씬 전라북도의 경제 문제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근접하게 도민들 편에 옆에 서서 갔다. 이것이 아마 표로 나타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북목 찾기 이야기 하시니까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 64.8% 보내졌는데 지금 뭐 청와대 비서진이라든지 내각 이야기할 때 전북목이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왠지 좀 불길한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디 지역 사람이야 된다는 게 좀 우습지 않느냐 이런 건데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전북목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보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인물을 세우고 그 인물이 지역을 통합하고 또 다른 어떤 발전의 기회라든지 그 결국에 이른 사람이 하는 건데 그래서 전북목이라고 하는 게 꼭 뭐 n분의 1 해가지고 우리 거 찾기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주어지지 않은 기회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아서 우리도 변화의 기로에 좀 서보자라고 하는 건데 불길한 예감이 좀 들고요.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대통령께서 꼭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고 저는 뭐 문재인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이미 확인된 거고요. 전략적 투표 이런 게 확인됐는데 문제는 왜 안철수 후보가 전북 국회의원 10석 중에 7석이나 되고 지난 총선에 그런 높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지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연구 대상인 것 같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이제 정치적 주목을 받을 때는 뭐 희망 콘서트인가요? 뭐 대학가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하고 콘서트 하면서 예. 그 지지층은 20대 젊은 층이었는데 지금을 보면 아니라는 거죠. 50대, 60대 노년층, 장년층으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촛불도 역시 변화를 선택한 거죠. 정치적으로는 정권 교체인데 큰 틀의 세계에 의하면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건데 뭐 4차 산업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변화를 선택하기보다는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거 보면 보수, 현재적 지향 이런 점들이 호남 정서 또는 촛불 정서와 맞지 않았던 이 정치적 행보에 대한 평가를 도민들이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출범한 지가 며칠 안 돼서 국정의 기본 철학이나 이 방향을 얘기하기는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요. 인사에 관해서는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의 수장, 내각의 수장인 총리도 임명되고 청와대 수석들도 잇따라 임명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이낙연 전남지사 총리로 임명했고요. 386 정치인 출신 임종석 비서실장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좀 듣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그 문재인 정권 향후 5년의 예.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기본적인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분권이 강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취임사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게 이제 민주정권 3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지방분권, 지금 우리 혁신도시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더 강화해 나갈 거다. 그 분권이 더 강화될 거다. 다양한 형태로 이런 그 방향이 좀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통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가 불통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 국무위원들 다 있는 자리 그리고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소통 좀 직접 면대면 하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 장관들 돌아보면서 꼭 그거 해야 돼요. 꼭 이렇게 이야기했던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아마 국민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 예. 또 임종석 비서실장 임명자를 앞에 놓고 그 설명을 했어요. 본인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행태를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따져보면서 야, 이거 엄청난 파격이다. 이런 놀랍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단 말이죠. 설정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을 받았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그동안이 비정상이었죠. 이거를 파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파격이라고 보고 싶지 않고요. 21세기의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 해서 비정상인 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려놓은 거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정부가 엄청나게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돼서 국회 가서 취임선서 했잖아요. 그 직전에 야당 당사 찾아가서 야당 대표들 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엄청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런 정권은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 나갈 거다라는 데는 뭐 저는 의심할 건 없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정말 이 상징적으로 참 재밌었던 게 대통령 당선되고 제일 먼저 전화 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 대통령 언제 가서 만날까? 가면 만나주나? 야, 그러면 사람 보내서 뭐 해야 되나? 이런 논의들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직접 해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미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타임즈에도 그게 실렸고 이렇게 약간 미국과의 갈등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대통령도 그걸 의식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전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될 거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내각의 수장 총리, 그다음에 청와대의 비서실장 두 분 다 뭐 젊고 유능하고 진보적인 평가를 지금 받는 것 같은데요. 다만 출신이 전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호남 몫으로 간 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엔 전북의 장관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 것 아니냐. 이런 뭐 초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인사에 대해서 아마 우리 도민들이 정말 관심 많으실 겁니다. 인사 예산에 대해서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도 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에 들은 건데요. 우선 그 일간의 인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게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림자 내각, 그러니까 쇄도 내각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오만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 그 협의하고 이렇게 해 나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통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도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찍어서 보여줬지만 지금은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찍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틀 전에 어제죠. 어제 이제 그 청와대 개편안을 마련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정부 조직 개편도 또 잇따라서 할 텐데 지금 인선을 잘 보시면 장관들 추천하고 제청하기 위해서 총리 한 거고요. 또 이제 비서실을 꾸려야 되고 그다음에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인사수석, 또 검증해야 되니까 민정수석, 또 이제 기본적인 살림을 해야 되니까 총무, 그리고 이제 이걸 알려야 되니까 홍보, 여기까지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 그 조직 개편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전북 출신이라서 무늬만 전북이 아니라 전북의 이해와 요구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몇몇 배치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걸 이 도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또 특히 65%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준 1등으로 보내준 이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바로 당신들 아니면 또 나는 다른 정당이 있다,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믿음 가져주시고, 또 특히 이제 전북 출신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걸 지역으로 내려와서 지역이 고르게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신념과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발탁해 나가면서 지역, 우리 전북도 하지만 또 그 결과적으로 전북에 도움이 되는 인사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안 하면 혼내주는 이런 전북 도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장님 아까 불길하다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 어떤 뜻인지. 그 현재 그 인사에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중에 물론 뭐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만 아예 전북 인물이 없어요. 네. 뭐 가짜 뉴스라도 전북 사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거고요. 이야기 길게 하셨는데 아마 도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계 전북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적어도 전북목을 약속을 하셨으면 인사 문제는 실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에 약속하셨던 것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시이기도 하고 출발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인사에서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인사 문제는 그렇고 소통과 어떤 협치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국회의 다수의석을 어느 당이 잡아도 다수의석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잘못하면, 오만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오만이라는 범위 안에는 이 광장의 뜨거움, 요구들이 아주 높았는데 이걸 국회 안에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정권의 이익이나 이런 걸 삼고 뭐 각종 핑계 대면서 이렇게 가는 순간 저는 그게 오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삐끗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회에서 소통을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광장 여론에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야 되는 거죠. 뭐 촛불을 다시 들자 이런 거 아닙니다. 다시 광장을 상기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소통할 것인가. 그래서 국회 내에서 정치적 공방으로만 남고 어떤 색깔 논쟁으로만 남듯이 이런 문제를 대통령께서 국민 앞으로 나와서 국회를 설득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국민과 헤쳐나가지 않으면 국회 내에서만 이걸 해결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사드 문제라든지 위안부 소녀상의 문제라든지 이거요. 국익이라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데 국민들 이해를 못해요. 왜? 국민들 정서에 반합니다. 합의라고 하는데 합의 문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동맹이라고 하면 진정한 동맹이라고 하면 촛불이 보여졌던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그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 성숙한 민주주의를 촛불을 통해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정서에 이반하는 그들의 합의, 그들의 국익은 아니라고 하는 점들을 대통령께 나오셔서 이야기하고 국회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국회만으로 안 됩니다.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해야 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국 위원장님 큰 틀에서 얘기했으면 좀 미시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운영의 틀이 각 지역별로 분배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고 제주도는 그걸 가져가요. 근데 충청북도고 우리 전라북도는 그걸 못 가져와요. 인구는 제주도보다 3배가 많은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일환이에요. 전북목 찾기나 이런 것은 그거고 이번 대선 과정에 군산조선소를 폐쇄 결정했는데 원인무효화 시켜야 되고요. 이것이 경제민주화예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전라북도는 일자리 창출이 뭐냐? 국가기관이 오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런 뜻의 얘기고 저는 국민의당의 40석이라는 것은 어떤 이게 양당 구주에서 40석이라는 틀은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도민들이 좀 더 사랑하고 아끼면서 충분히 오히려 전북목 찾기에 또는 우리 전라북도 인사를 배려하는 쪽에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뒤에서 어떤 추진체가 오히려 국민의당 40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끝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 하신 말씀 꼭 하셔야 될 말씀. 김남규 위원장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변화, 정권 교체, 전북도민들이 선택했다고 봅니다. 뭐 다른 지역의 국민들도 하셨지만 우리의 그동안의 고민들, 요구들 이번에 분명히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결집된 역량 이런 것들이 뭐 전국적 즉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발전 문제까지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큰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난 총선 이후에 3당의 협력들이 많았어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갈등들이 있었는데 다시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이런 열망을 담아서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협력 체제 빨리 복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장님. 예.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을 더 들여보면 대통령 하나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5년 임기가 있는 거고 그러나 뭐 재벌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사회 기득권 세력들은 영원히 갖는 힘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드러내지 않지만 이제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하나 바뀐 거기 때문에 기대는 하되 또 우리가 그 힘을 어떻게 실어서 개혁적인 방향으로 갈까 하는 때론 어떤 의미에서 선도도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게 호남 민심이기도 하고 또 호남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개혁에 반하는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도 하고 요구도 하면서 또 비판은 하되 객관적인 사실에 어떤 정서적인 측면 또는 그럴까 하는 카더라 방송 이런 게 아닌 이런 팩트에 의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비판하면서 견인해낸다면 그런 수용할 자세가 이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송기도 교수님.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또 그러한 인사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인사를 소개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가 운영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굉장히 이 국민들이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고 이러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주고 이제 정말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모습들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라북도와 관련해서 전라북도도 조금 이제 아까 뭐 인사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한번 그런 예를 좀 들고 싶어요. 2004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나왔을 적에 호남에서 전라북도는 전원이 다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반면에 전남, 광주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바로 정동영, 정세균 이런 의원이었고 그 후에 대한민국 대표 정치인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발휘했으면 참 좋겠다. 물론 당연히 전 문재인 정부가 전라북도를 배려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고 이제 그거를 우리 도민들이 보여준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종국 교수님. 이제 이번에는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는 통합을, 그다음에 잘못된 것은 적폐청산이 이제 그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근에 가장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은 앞으로 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릅니다만 철학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국민들이 안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행보로 봐서. 그래서 잘된 선택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기대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사토론 이번 대선 결과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촛불로 이뤄낸 대통령 탄핵과 60일 만에 치러진 조기 대선이라는 큰 산을 넘고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지난 정권 내내 홀대받아온 전북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모쪼록 치열했던 선거의 갈등과 상처는 치유하고 또 전북 발전의 기회도 새 길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새 정부와 전북 토론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